충실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한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술지 자료를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포트 작성할 때는 지금 현재는 학술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 접근하셔서 학번과 패스워드를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논문 검색어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리포트 작성할 때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료 출처를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죠. 어느 논문에 뭐다, 아니면 박사 논문에 어떤 몇 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실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학술적인 수집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술적으로 높은 자료만 표출한다. 그 다음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도표 등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세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리포트는 조사, 실험, 연구 등 일정한 체계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리포트는 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본문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죠. 표지에는 제목, 과목명, 담당 교수명, 제출일, 제출자 등이 기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체계적인 리포트 작성을 위한 팁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짜임새 있는 구성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서론을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연구의 방향과 이의 등을 제시해야 되겠죠.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 해석하면 되겠죠.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 의미와 한계, 앞으로 과제 등을 제시하면 체계적인 리포트 작성하는 팁이 될 겁니다. 논문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은 역시 이러한 리포트 작성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논문은 리포트보다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학술 글쓰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따라서 각 학문의 영역의 특성에 맞게 체계화된 엄격한 학술적 글쓰기 관습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술적인 논문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한계에 많이 도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창성도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글쓰기의 윤리입니다. 이 윤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학술 글쓰기에는 윤리성이 가장 중요한데, 글쓰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의식과 정직한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글쓰기의 윤리.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윤리의식과 정직한 태도를 갖춰야 논문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절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절 참 힘들죠. 표절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타인의 지적인 성과를 훔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쓰기 윤리 중에서도 표절은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은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표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절을 하되 어떻게 줄을 달고 어떻게 이 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절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표절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로 이름으로 고쳐 제시하는 경우. 여러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바뀌지 않고 짜집기 해서 작성하는 경우. 타인의 글 일부를 인용해서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다 거짓이죠. 타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도용한 경우. 타인이 만든 주요 개념이나 어휘를 출처를 바뀌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림, 사진, 통계, 데이터 등 근거 자료에 대한 출처를 바뀌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자신의 글이나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곳에 상당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절은 학문적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논문, 학술적인 논문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술적인 논문이라든지 학위적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히 표절을 피해야만이 학문적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포트를 작성할 때 자신의 생각만으로 본문을 채우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목적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만이 여러분들은 표절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은 표절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인용한 자료를 적절하게 구분하려는 노력은 표절을 피하고 글쓰기 윤리에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최근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표절 시비에 걸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의 표준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등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이들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합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노작을 함부로 훔치는 행위이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빈칸에 표절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한번 182페이지에 있는 서약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학술적 자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부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하죠.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잘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한 인터넷 자료보다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출간한 단행본이나 학술 논문 등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가공되지 않는 작품의 원문, 신문기사,
국제 기고문 인터뷰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학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죠.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국가전자도서관,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걸 많이 쓰고 있느냐면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와 국립중앙독서관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끔씩 조선실록 왕조에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이고 몇 페이지에 어떤 게 있는 것을 추출해 왔다, 이런 것을 인용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료 만들기가 가장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인용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은 여러 가지 인용이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의 논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논제 전개를 위해서 권위자 혹은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데이터 끌어오는 것을 바로 인용이라고 하죠.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출전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인용할 때는 또 어느 부분이 원저자의 글이고 어느 부분이 자신의 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용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인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말 그대로 인용할 부분을 직접 끌고 와서 그대로 밝혀 쓰는 방법입니다. 원문이나 다른 사람의 논의를 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뭐의 책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직접 인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간접 인용이라는 것은 뭐를 표기하느냐면 인용한 부분의 내용을 요약 또는 부연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축시켜서 결론을 맺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A는 뭐이다 하고 부연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른 사람의 논의를 요약하거나 부연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보통 직접 인용, 그리고 누가 어떤 책에서 이 사람의 논제를 인용했다, 이런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게 되겠죠. 직접 인용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줄 이상이냐, 세 줄 이하이냐에 따라서 이 인용하는 표기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죠. 직접에 인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양쪽에 쌍따옴표를 넣어요. 직접 인용한 부분을 묶어 가지고 문장을 표현해서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줄을 넘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고 한행을 띄우고 인용할 내용을 붙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칸 엔터 치고 그 다음 들어서기를 해서 그렇게 서게 되면은 또한 좌우 여백을 본문보다 안쪽으로 들어서게 된다. 큰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데도 이 행을 바꿈으로써 인용한 부분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직접 인용에서는 상따옴표나 아니면 단락의 모양으로 다르게 구성을 하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표기가 가능하겠죠. 간접 인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간접 인용을 해야 할 부분은 너무 짧게 만들거나 소략하거나 혹은 너무 방대할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지나칠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된 것이라면 전후의 맥락에 살펴서 원저자의
뜻을 부연 설명하면 되겠죠. 인용하기엔 지나치게 긴 내용이라면 원저자의 뜻을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간접 인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인용의 사례 3줄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사는 인물의 신소설 중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았는데 가령 상따옴표죠. 당대의 봉건관료의 학정과 부패상을 간직의 행위를 중심으로 풍자적으로 형상하여 반봉건 사상을 고치한 뛰어난 작품 상따옴표 1갈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밑에 김재용이와 이상영, 오승영, 하성일이 한국 근대사 문화사의 한길사에 있는 1993년에 102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구현된 간인청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는 여타 신소설의 작품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적, 예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 또 상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상따옴표는 한기형의 한국 근대 소설사의 시각인 소명출판사의 1999년 205쪽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표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인용의 사례에서 3줄 이상입니다. 자, 다음 인용문은 만세전의 한 인용이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에까지 시든 배추잎 갖고 주눅이 들어서 밀거나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을 듯한 전한 웃음으로 헤어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본이 치밀러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지르고 싶으면 시원한 것 같다. 자, 여기서 하나의 단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직접 인용의 3줄 이상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대접하래라. 착간 안으로 들어오는 나의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이렇게 하나의 인용된 부분을 가져왔죠. 작가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주인공 이인하의 덕백을 통해 구더기 끓는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연삼섭의 만세전의 창작과 비판사의 1987년에 125쪽에 를 인용했다.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 인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인용은 이후 이호재의 정탐 소설에 대한 관심은 누구의 죄로 이어진다. 총독부 기간지인 매일신보에 퇴사한 이혜조는 1914년 누구의 죄라는 번역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누구의 죄는 세계 최초의 장편 추리 소설의 에밀 가보리오의 르루즈 사건을 원작으로 삼았고 르로이와 루이코가 일본으로 번안한 것을 다시 한국으로 옮긴 것이다. 여기서 보면 누구의 죄에 누가 어떤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누구의 죄가 상옥적 박지우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추리 소설은 에어 가보리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작으로 삼았고 이거를 일본어로 번안해서 다시 한국어로 옮겼다 하는 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박진영이가 번역과 번안의 시대의 소명출판사의 2011년 221에서 220쪽까지 있는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겠죠. 주석의 종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후 출처는 주석을 붙이게 되는데 주석이란 한말이나 문장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주석은
주어진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는 자료의 이용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낼 때 본문의 다른 부분과 연관 지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주석을 달면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의 오류로부터 생기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주석을 많이 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이란 맨 뒤에 붙여서 오는 주가 미주라고 합니다. 서론본론 결론 다 하고 참고문헌의 그 안에 그 부분이 주석이 붙는 게 미주고 한 페이지 끝부분에 붙이는 것을 각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학술 글쓰기에 각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각주에 번호를 매긴다든지 그 다음 정개사라든지 앞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표기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완전 주석과 약식 주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는 인용한 자료의 저자나 책의 논문 제목이 필요하죠. 출판사, 인용한 페이지 등의 정보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용한 자료의 정보를 모두 밝히는 것이 완전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앞서 인용했던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모두 밝히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중복해서 일부분을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식 주석이라고 합니다. 출처의 주석 표기 방법에는 출처를 밝힐 때는 사용한 주석 표기의 각 전공 분야이거나 영역이거나 학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양식은 같습니다. 먼저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등은 각각 주석표의 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논문의 경우에는 홑나표, 그 다음 단행본에는 견나표를 표기를 많이 하죠. 자, 완전 주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행본은 저자명, 상 붙었죠? 책 제목, 그 다음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이렇게 각 명에는 한국 문화와 문화 콘텐츠 이렇게 단행본이 붙었습니다. 지식과 교양의 출판사고 2013년도에 나왔고 29쪽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위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는 필자명, 누구냐,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은 누구냐, 이거는 위에는 상이지만 요거는 낫이죠. 그 다음 학교, 학위명, 연도, 쪽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최종화는 필자명이고 김종삼 씨의 연구 땡땡 시간성과 다자성을 중심으로 이거는 바로 논문의 제목을 표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경희대 석사 학위 논문 1998년 68쪽 이렇게 해서 학위 논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학술지 논문입니다. 학술지 논문은 필자, 논문 제목, 학술지명, 호수, 학회명, 발해연도, 쪽수를 업무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성년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어미. 그래서 요게 다운표를 써서 그다음 학술지명입니다. 만주 연구. 그다음에 호수죠. 고. 학회명은 만주 학회. 발행 연도는 2009년. 그다음 쪽수는 128쪽. 이렇게 이제 완전 주석을 달게 되는 것이겠죠. 약식 주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주석은 아이비드. 이거는 뭐냐면 라틴어로서 상계서 앞부분에 상 논문, 위 논문, 떡의 책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번호 1번, 2번 할 때 2번이 아이비드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래플
김덕현 이렇게 1번이 나가 있죠. 1번 나가 있는 거에 다음에 보면 114쪽이라고 돼 있죠. 여기 전개에서 상계의 논문의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PCIT. CIT는 전개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본은 바로 앞에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논문을 다시 인용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3번에는 구동의 심성의 영 공간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래펄 똑같은 인자의 OPCIT 235쪽에 표기를 한 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LOC CIT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용된 자리에서 같은 자리 인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절고 장소고의 개념에 여기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5번째. 이 인용돼 있는 내용에 요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115쪽에. 그래서 약식 주석의 여러분들의 표기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문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리포트를 쓸 때도 이런 표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의 정리입니다. 논문에 작성된 후에서 인용된 참고문을 목록화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참고문을 제시하는 데는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문의 목록 그 자체는 후속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박사 논문 쓰고 석사 논문 썼을 때도 근거의 자료를 넘기면 저와 유사한 논문을 쓰게 되면 거기에 참고 문헌을 했던 논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자기의 논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후속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각각의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완전 주석법에 따르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주석법 위에 정리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참고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단행본, 논문, 신문 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나누어서 차례대로 요긴하게 적어야 됩니다. 참고한 자료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종류를 나누지 않고 1, 2, 3, 4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지나 참고 문헌에서는 분명히 단행본, 논문, 신문 자료, 인터넷 자료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 논문 안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학위 논문,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참고 자료는 순수로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행본일 때 단행본 사람의 가나다라 순으로, 논문은 논문의 이 저자의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가나다라의 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러 번 인용했더라도 참고 문헌의 목록에는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에 1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개 적을 필요 없이 단 한 개로서만 적으시면 참고 문헌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리포트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포트의 첫 표시에 있겠죠. 저출산 원인에 대한 고찰과 국가별 출산 장려의 정책의 분석, 제목이 나오고 교과명, 담당 교수, 제출일, 제출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목차예요. 목차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맺고 그 다음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서론 안 부분에서 시각 자료 등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 다음에 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 문헌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기서 보면 참고 문헌에는 논문이라든지 단행본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다음 자료는 인터넷 자료나 이런 통계 자료에서 표출해 왔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된 것이겠죠.
자, 연습 문제 192페이지의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한 다음 참고문헌을 주기 표기에 따라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학기말 시험 문제입니다. 1번에 열하일기의 우승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이라는 책의 99쪽에서 134쪽을 참조했다. 이 책의 저자는 고민숙이고 2003년에 그린 바에서 발행되었다. 이 표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고민숙이가 그 다음 열하일기의 우승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이라는 책을 그린 바에 2003년도에 제출을 만들었고 책 참고는 99에서 134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표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기는 어떤 의미로 둘러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완전 주석을 이렇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다시면 되겠죠. 단행 부분은 이렇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은 이렇게, 그 다음 학술지 논문은 또 이렇게 달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학위 논문이나 리포트를 그냥 무성의하게 적게 되면 정확한 근거를 밝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학위 논문을 쓸 때 인용은 어떻게 인용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용했을 때 어떠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7장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